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의 용사들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인정해 주십시오.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요. 이렇게 역전의 용사들로 생방송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오신 세 분 소개할까요? 야, 지금 뭐 고향 가야 되는지 명절 차례 준비해야 되는지 김종욱 박사부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야, 이거 약간 뿔만 섞인 걸 원래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활짝 열고 한다는 건 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두 분이 출마자신데 출마자분들이 먼저 좀 인사하는 게 제가 괜히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해서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야, 이제 한번 복장을 보면 오늘 세게 나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고요. 성남시장 예비후보 등록 하셨습니까?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선거 이야기도 좀 할 텐데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뒷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좀 따져봐야 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김지호 기자는 워낙 일을 잘할 아주 절친 후배에서 정말로 숨은 이야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분은 광역자치단체장급입니다. 신용한 지방시대 부위원장 충북 네. 도지사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젊은 친구 신용환입니다. 원래 굉장히 조심 조용 겸상한데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불꽃 이렇게 진행을 처음 봤어요. 젊은 충북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참 여러분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이게 후보자 홍보 방송 아니니까요. 아시고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고 야 벌써 1000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일요일 저녁입니다.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곧 회동한다. 여기서 곧은 1시간, 2시간 뒤가 아니고요. 이번 주 오는 주에 다 회동할 것이다. 어떤 얘기가 오갈까 이런 이야기 오늘 본론에 가서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정 성과를 홍보를 했는데 우와 이 내용도 장난이 아닙니다. 내용 읽어보고는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주목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과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진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성남 선생님도 고맙고요. 야 요즘 영어로 이제 제니킴 님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이 방송 봐주시면 더 힘이 난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송출이 되면서 방송 재밌게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인데요. 경기도지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던 하마평에 올랐던 유승민 국힘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장동혁 체제 아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고 지금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까지 당원권 정지 1년 결국은 수도권 선거는 모두 포기하고 대구 경북 그리고 서울 일부 강남 등지에서 우리 윤 어게인 세력만 당선시키면 선전한 게 아닌가? 옴팡지게 질 결심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출마하면 사실 패전 처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패전하러 질게 뻔한 그러한 선거에 본인이 여기에 헌신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정치인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패전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나가서 이겨야 이제 그러면 더 큰 성과도 이제 얻을 수 있는데 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힘이 가망이 없어서 불출마를 한 것이다. 아니면 진짜 이야기한 대로 패전 처리병으로 취급될 것이기 때문에 출마 안 한 것이다. 이런 게 있어요. 당 분위기라는 게 내가 지더라도 우리 후배들, 경기도의원들, 그다음에 기초의원들, 기초단체장들, 광역단체장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표를 얻어갖고 당선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패전 처리가 되더라도 헌신해가지고 우리 당원들과 출마자들, 소중한 출마자들 지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당에 대한 헌신, 당원들에 대한 사랑,
후보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런 게 이제는 주류든 비주류든 거의 희박해지고 각자 도생의 이익 공동체 이것뿐이 안 남았다. 혹시 국힘에 대한 비판할 때만 이 목소리를 키워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민주당도 지금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원팀 됐습니다. 우리는 다 원팀 됐어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출마한다니까 기분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그런 정당은 아니었어요. 예. 과거에 한 12년 전, 13년 전만 해도 이러한 볼상사나운 일이 있고 국가 반역이 일어났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졌고 누군가는 부끄럽습니다 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그렇게 해서 당에 대한 헌신을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용서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나부터 살자 네. 뭐 이런 게 만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발언은 굉장히 이렇게 강도 높게 이제 해 주셨는데요. 야, 근데 이제 댓글은 불곰 520님께서는 신용한 충북지사 화이팅 이렇게 얼굴 뺀 적 있는데 실물 훨 멋지거든요. 이렇게 있고요. 사실은 김지호 대변인 완전 좋습니다. 네. 최고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농담 섞어서 했고 네, 네. 국힘 예. 유승민 그 의원 전 대표 한 정당의 대표기도 했죠. 많은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딸의 뭐 취업 문제 이런 것들로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분 개인의 그래도 특징 중에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사유를 깊게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과 흐름이 본인이 어떤 뜻을 펼치기에 도저히 맞지 않는 거, 개인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 그다음에 각종 룰에 대한 세팅이나 지금 이제 윤호개인 세력과의 어떤 관계 정립 이런 것들로 볼 때 도저히 이제 그림이 안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김지호 대변인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설사 개인의 그림이 안 나오더라도 전체 대의적으로 일치하는 정당 같으면 희생을 해서라도 다른 분들이 더 얻을 수 있다면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지적인 그 정당의 모습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항상 왕따 당하듯이 이렇게 이제 밀려 있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당에 대한 책무, 책임감 이런 것들을 특별히 유승민 전 의원 전 대표가 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것도 하나 이렇게 딱 동기부여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당심과 또 민심에서의 큰 괴리가 있는 이런 측면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질문을 김지호 대변인께 하셨는데 네. 둘 다 아마 전혀 요건에 맞지 않았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솔직히 김종욱 박사님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마나 아니에요. 볼장 다 본 거 아니에요. 대구 경북 정도 제외하고 뭐 부울경 어떻게 될까 정도 남아 있는 것이고 타 지역은 이미 국힘이 사실상 보겠다 이렇게 보면 좀 이럽니까? 이제 그러다가 작살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아니 있었죠. 실제로 그러다 작살난 경우가 있습니까? 네, 이 고개를 정도 쳐들- 상황인데도 이 사람들이 아니 정말 이게 어쨌든 예.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거에 전반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2024년도 12월 3일 이후에 내란에 반대하는 여론 흐름이 6대 2.5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변동되려면 내란을 저지른 세력이 반성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설을 목전에 앞두고도 지방선거 해봤자 앞으로 한 4개월 정도밖에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 구도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또 유사하게 6대 2.5 구도가 계속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네 라고 한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는 데가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이상의 세대들 같은 경우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구조라고 얘기하는 건 선거를 바꿀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맨 처음에는 TK 지역하고 서울이 좀 변동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볼 땐 서울도 지금 매우 견고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사람들, 유권자들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오만하게 야 우리 이겨 이렇게 나가면 저것들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네. 구조는 제가 볼 때는 그 구조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 신 후보께 여쭤보면
뭐 오만한 분위기, 뭐 우리가 막 다 이겼다 이런 분위기는 전혀 제가 전국 어느 선거에서도 국힘이 저렇게 지리멸멸한 상황에서도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지금. 제 지역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특히나 이제 제 고향 충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선에서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인데도 전국적으로 8.3도 이제 굉장히 그 큰 차이가 아니라고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충북에서는 4.3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생각되지만 뒤로 갈수록 굉장히 분명히 이 좁혀지는 게 있을 거다라고 미리 처음부터 저희는 생각을 하고 모든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좀 자세는 예전에 보기 어려운 국힘이 저렇게 이제 엉망진창인데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저희는 사실은 당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네. 경기도지사 선거만 해도 제가 어제 성남 모란시장에서 한준호 전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한 바퀴 돌았는데 네.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추미애 의원이 또 한 바퀴 돌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이 도지사 선거 자체도 이 당내 경쟁이 엄청 지금 긴장감이 팽배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전에 후보로 나왔던 김은혜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 그냥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어. 예. 내가 경기도 나가갖고 또 떨어지면 당신네들 내 책임져 줄 거야?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점점점 국민의힘의 그런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 그 거의 보면요. 거기 기초 광역 의원들이 굉장히 절망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뭐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지금 거의 뭐 아사 상태인데 그런데도 당에서 이만희 꼴이냐 이제 이런 얘기 듣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어제 한준호 의원이 성남 모란시장에 오셨나요? 네, 네. 그 직접 그러면 이렇게 함께 투어를 했네요. 예, 최진봉 교수님이랑 거의 2시간 동안 거기서 밥도 먹고 뭐 참기름도 짜고 그냥 그 모란 5일장에 한 15만 명 정도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왔을 때는 같이 안 돌았습니까? 제가 방송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오해받기 십상인데 추미애 위원장하고도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 관계 유지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YTN 그리고 MBC 라디오 정치인싸 방송이 있어서 못 그러면은 성남에 가서 도지사 출마자들이 이렇게 활동하려면 일단 김지호 대변인의 1등부터 좀 확인하고 성남을 가야 되구나. 그 보니까 어제 그 경기 지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일간지들이 추미애와 한준호가 설날 첫 명절에 모란시장에서 명심에 구애했다. 이게 그냥 타이틀로 싹 나오더라고요. 김명주 의원은 그런 걸 남양주 시장 가셨더라고요. 남양주 시장 가셨다. 야, 그러면 참 김지호 지금 예비 후보 신청 예정자께서는 요즘 분위기 어때요? 김병욱 이제 정무비서관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같이 두 분이 경험하고 계시죠? 예. 김병욱 의원님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한 20년 정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높은 네. 그러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당내 경쟁에서 보면은 제가 1월 초에는 한 11.5% 그리고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17%까지. 17% 포인트까지 예. 그래서 본인이 앞서고 있다. 아니 제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러면 차이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김병욱 의원님이 지금 한 36, 제가 네. 17%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언뜻 듣기에는 예. 열심히 이렇게 경쟁은 하지만 그래도 김지호 대변인이 이기기 위한 비장의 카드 이런 거는 이제 준비를 하고 지금은 이제 성남시장 선출직 준비한 지 2년뿐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인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선출직으로 후보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성남 정가에서 이렇게 당내 민주당 지지층에서 17% 나온 적 처음이랍니다. 와. 그러면 17% 나왔으니까 어쨌든 경쟁은 치열하게 하는데 그렇죠. 지금도 상당한 김지호 대변인의 성과가 있다. 요렇게 제가 그런 평가해 그리고 드리면 특히 현 신상진 시장하고 양자 대결에서 예. 제가 한 2% 정도 지는 걸로 나왔는데 그 네. 전에는 한 5, 6% 졌거든요. 한 달 전에는. 근데 점점점 돌풍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은 전 의원은 지금 이제 신상진 시장 현 시장과 붙이면 양자에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기는 걸로 나와요. 조금 이기는 걸로 나온다. 그럼 오늘 이 방송이 김지호 대변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인데 계속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더 좋아지는 방송 뭐 그렇게 비춰지더라도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예, 어쨌든 괜찮고 아름다운 경쟁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김병우 의원 같은 분도 제가 또 거기서 비서관 역할도 했었어요. 예, 과거에 정치를 같이 했던 그런 스승님이자 동지인데 선의의 경쟁을 또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치열해요. 예. 성남시장 경선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치열함 속에서 뭔가 역사를 만들면은 정말 민주당이 더 돋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민주당이 성남시만 해도 전략 공천이 많았어요. 후배들 잘 못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알겠습니다. 성남 이야기 오래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충청도 참 어떻게 됩니까? 충북은 지금 몇 사람이 나왔어요? 도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4분, 4명 나왔고. 예,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현재는 3분인데 이제 지금 윤석열 예. 변호인하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도 나오는 걸로 뭐 일단 거의 국힘은 보였습니다. 제쳐놓고 어쨌든 민주당에서 지금 뭐 치열하게 경합을 네, 하고 네. 계신데 신용환 지방시대 부위원장 그리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네. 그리고 송기섭 전 진천군수, 송기섭 전 진천군수 네. 그리고 지금 청주시장 전 청주시장 하시던 한범덕 시장. 한범덕 시장 이렇게 해서 지금 4사람이 경합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지금 여론조사하면 1등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공표된 게 3번이 있는데요. 중앙선관위 들어가시면 이제 검색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민주당 후보 중에 제가 계속 1등. 계속 1등을 하고 있고 뭐 최근까지도 뭐 분위기가 엄청 좋다고 했는데 김조 대변인 이렇게 두 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풀샷으로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 분은 2등하고 있고 한 분은 1등하고 그러면 김정욱 박사는 도대체 몇 등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저는 뭐 아예 그 출발 은평구에서 뭐 이번에 선거 없습니까? 뭐 선거를 했습니다만 저는 출마할 생각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저는 다 두 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압승을 했으면 좋겠다. 압승을 해서 적어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 유권자에게 계속 응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선거판에서 좀 민주당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계속 과거 인물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미지들을 만들어낸다면 뭐 우리 지금 돌아가신 이해찬 총리가 좀 민주당이 장기적인 집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좀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 그렇다면 작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지방선거 승리 근데 거기서 또 지방선거 승리 과정에서 압도적 승리를 했는데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네. 야 민주당 이 순간뿐만 아니라 미래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2년 후에 다시 총선에서 또 압승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해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정당의 주체가 민주당.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이번 6월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면 좋다. 새로운 인물이면 더 좋다. 그럼 새로운 인물은 여기 앞에 2명 나와 있고 우리는 이미 구시대 인물. 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저는 이제 구시대 좀 전에 이제 여론조사는 어디가 말 잘못하면 또 다 그 아다르고 어다르더라고요. 그래서 3번 발표된 게 다 조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줄 나래비 세워서 한 게 있고 또는 민주당만 한 게 있고 뭐 국힘만 한 게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계속해서 다 1등은 해왔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세론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밀고 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분이 어쨌든 현장에서 새로운 인물로 이제는 시대 교체를 하는 주역으로 파이팅 좋게 이렇게 이제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성남시장직이 91만이에요. 네. 이게 큰 자리거든요. 가끔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자리에 도전을 하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도 이제 50인데 우리 후배들 사실은 선출직으로 많이 생각이 있어도 기존에 어떤 자리 잡고 있는 선배님들의 높은 벽을 못 넘어서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출마해야 당선이 됩니다. 출마하지 않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공직에 선출직 공직자로 권력을 획득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성남 지역은 과거에 계속해서 이재명 시장 이후에 전략 공천만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리더들이 못 나온 그런 네. 폐해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후배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한번 도전해갖고 좋은 성과를 한번 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 스픽스에 나왔기 때문에 꼭 출마해서 붙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바꿔야 한다. 그 자세 누구보다
확실하게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복소식이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 지금 7개월 동안에 있었던 민생 분야에 대한 성과 그리고 경제 분야 성과 그리고 외교 성과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대통령이 직접 얼굴을 보이면서 성과를 하나하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렸는데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사흘 동안 알려야 하는 이재명 성과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김종국 박사님 어떤 부분이 가장 돋보이던가요? 이번에 내놓았던 역대급 성과 워낙 많아가지고요. 뭐 저는 뭐 많은 분들은 다 그러겠죠. 야 코스피가 5,500을 넘었어 이런 말씀을 하실 건데 전 그 자료를 보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체불임금 청산율 자체가 매우 예를 들면 높아지고 있다. 이건 뭐냐면 바닥 경제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수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K자 성장 때문에 뭔가 외부에 보이는 지표는 좋지만 바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힘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향성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지표상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럼 바닥 경제가 좋다는 건 또 한 측면에서는 소위 지금 상단이 6,507선까지 열려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코스피가. 네. 그랬을 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려면 내수 경제도 지탱을 반도체만 지금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지만 플러스 내수 경제라고 하는 측면들이 결합되는 양상 거기다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자산이 코스피로 이동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매우 상반 자체가 열려있는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저런 성과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의 드라이브를 계속 가져가지 않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조금 삐딱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직접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바닥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주식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내게 된다면 K자 경제라고 하는 우리의 우려를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믿음들을 국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단히 우리 경제가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4월 달에 파면되고 6월 3일 날 대통령 당선되고 6개월이 딱 지났는데 진짜 죽기 살기로 일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이 코스피 말씀하셨지만 경상수지도 1231억으로 역대 최대죠. 그리고 1231억 달러. 1231억 달러로 네네. 역대 최대고 수출액도 7094억 달러, 7094억 달러로 역대 최대입니다. 해외 외국인 투자 유치도 360억 달러가 넘었고 이게 막 숫자가 경제와 관련된 게 6개월 만에 이렇게 확 달라진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었죠. 예. 특히나 이제 12.3 내란 국격이 완전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국가 경쟁력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국가 경쟁력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 총화 꽤 잘 그동안 민주주의에서 그래도 신흥 국가 중에서 아주 모범 케이스 그랬는데 어느 날 쿵 하고 브랜드가 떨어진 셈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탄핵을 거쳐서 6월 3일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빠르게 극복하고 미래로 완전히 더군다나 비정상의 정상화 트랙과 함께 맞물려서 미래로 끌고 가는데 이 정도 왔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죠. 특히나 이제 각종 수치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다 숫자예요. 네네. 수출액 같은 경우 교역량 수출액에서 보면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자부심 가져야 돼요. 경제 전체 규모로 보면 13위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출 교역량 이런 거에서는 7위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 금방 알아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보면 그 대단한 나라들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많이 해서 역대급인데 자 이게 투자 유치도 어떻게 이렇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신고 기준으로 360억 달러가 넘느냐.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방한 관광객 한국으로 오는 이제 인바운드라죠. 관광객이 또 역대 최다인데 1,893만 명이나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야 이거 뭐냐?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가 평화로운 시기인가요? 아니, 아니잖아요. 난리 지금 나 뭐 있지.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자국 있고 이기주의가 뭐 중동에서 판을 치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은 그린란드 쳐들어간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태국하고 캄보디아까지 뭐 전쟁해갖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1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도 한바탕 전쟁 날 뻔했습니다. 북한하고. 네. 전쟁이 나라고 윤석열이 드론을 보내고 헬기를 띄우고 포를 쏘고 별짓을 다 했죠.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한테 대우받은 대통령이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 열쇠까지 줬습니다. 시진핑 주석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환대. 이제 우리 최근에 사실은 시진핑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거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어떤 의전이나 이런 데서 홀대했다는 그런 평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모든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대우도 잘 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가 사실은 과거에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의 상당 부분 투자했습니다. 상당 부분 투자했어요. 돈 엄청 벌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어땠냐면요. 뭐 6만 전자, 6만 5천 전자. 근데 지금 18만 얘기 나오잖아. 세 배 뛰셨네. 아니 이게 뭐 다른 얘기 다 하고 주가 이 5천으로 많은 국민들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또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단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돈 번 적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들이 성과로 대통령을 인정하고 있다. 자 민주당에 나와서 이제 불만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성과 내고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 발로 이런 성과를 국민들한테 진짜 설날 복선물로 주고 있는데 왜 보도를 스픽스밖에 안 하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 많은 언론이 이런 성과를 좀 알려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속보라고 붙이고 하는 이유가 최초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대통령 성과 가져와서 100가지쯤 되는데 그중에 10가지라도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숫자로서 증명하는 사람이 최고 아니야. 바로 그 지점에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과 소통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대변인실이나 이렇게 추려서 뭐 명절 맞이 어떠한 성과라든지 뭐 취임 몇 개월 무슨 성과라든지 이렇게 이제 정제되고 포장을 해서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그 재래식 미디어 그들이 이제 한 번씩 꼬고 또 엉뚱하게 이제 가서 결국 이제 성과가 뒤집어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는 전달 체계에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엉뚱한 거 또 그 후면에 이면에 이상한 부작용 이런 것들만 부각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명절 이 연휴를 맞이해서 직접 국민과 소통한다. 직접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받고 하겠다. 물론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그냥 우리 속되게 표현하면 신력 고된 일이죠. 일일이 대통령이 정리하고 이걸 하려면. 그런데 전달 체계에서 생기는 오류 이런 것들을 막아놓고 직접 소통한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실무선에서 백업을 해도 전혀 왜곡이나 오류가 있기 어렵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제 대변인실 이래서 뭐 언론사 다 모아놓고 이렇게 뭐 알리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거보다는 그냥 딱 있는 그대로 공개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라는 확신도 가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원래 좋아하는 데다가 성과 나니까 더 기분도 좋고 그리고 성과가 수치로 나니까 완전 야 명절 선물 중에 최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이런 거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할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되게 지금 중대한 국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수출은 되게 높았습니다. 근데 그 성과가 대부분 어디냐? 반도체예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측면과 관련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산 시장 자체를 변동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상법을 바꿔가지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여기 담으려면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진보 진영이 계속 힘을 몰아주게 해서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동해야 돼? 봐. 이렇게 성과가 되게 좋아. 그다음에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직영학을 보자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갈등 때문에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어? 반도체, 조선, 방산, 원자력. 지금 다 미국이 중국이랑 경쟁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기업이 성장하겠지. 자, 투자해.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 자, 이런 구조니까 이제 우리 힘을 내봅시다라고 대통령이 이 순간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식적인 지표들을 얘기했거든요. 말씀하신 그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민주당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그런 아까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런 대목을 왜 선제적으로 하지 못할까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겠죠. 자,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건 아니고 대통령 이름으로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직접 설명까지는 하지 않았고 아니, 그게 이제 올린 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과거에는 청와대 국정홍보실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이거 갖다 대통령이 직접 한다는 거 뭐냐면 본인이 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진짜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하나 따져보면 진짜 의미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그 또 놀라운 거는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신용회복 지원에서 신용사면을 292만 명을 했어요. 뭐 그게 뭐 돈 낭비다 왜 뭐 빚진 사람 다 갚아주냐 뭐 5년 10년 20년 쌓여 있는 거 5천만이야 싹 털어주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그 돈 받지도 못하는 거 딱 했는데 292만 8천 명이 역대 최대급으로 이번에 이제 일단 신용사면을 받았고 그리고 체불임금 청산율 있지 않습니까? 명절만 되면 체불임금 많다 하는데 이것도 지금 역대 최고로 90.2%를 달성했다. 이게 뭐냐? 2024년에 비해서 8.5%포인트 증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임금 안 주고 회사 운영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표본처럼 보여주고 자 민주당 대변인 네. 이거 지금 스펙스 가야 됩니까? 민주당이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사실은 이제 김민석 총리가 예. 국정 보고회라고 해가지고 전국으로 이런 성과를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수시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언론에서는 뭔가 분쟁이 있거나 이런 거를 많이 써두지 이런 성과에 대한 홍보는 잘 기사를 안 해주는 게 현실이고 이제 아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재명 정권하에 지금 벌써 이렇게 성과가 났던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대통령도 그래요. 대통령도 그러면 타운홀 미팅으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런 거 설명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오신 분들 민원 받고 그거 처리하기에 바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SNS는 설이니까 이런 이미지가 잘 만들어졌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홍보를 하자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게 대통령님의 특유의 그 승부사적 기질 그리고 대한민국 아까 중요한 설명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많이 끌고 왔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꺼질지 동력이 떨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외적 변수들이 워낙 지금 격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직접 홍보했을 때 또 단점들이 있잖아요. 뭐가 수치적으로 조금씩 나빠진다든지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을 때 직격탄으로 대통령께 또 그게 가잖아요. 특히 뭐 물어뜯기 좋아하는 그런 저기들이 바로 또 공격을 하잖아요. 야당 지금까지 인정 안 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백척간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백척간두의 원문이 뭐예요? 그 앞에서 진일보잖아요. 벼랑 끝에서도 내가 한 발짝 더 나간다는 각오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하고 내가 끌고 간다는 각오로 지금 대한민국의 문명사적 격변기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정말 대통령 특유의 그 승부사적 그게 지금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순간. 제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그냥 지지자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한 2년치 보도 자료를 다 읽어보고 이재명 성남시장 100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성과 뭐 순번은 아니더라도 그걸 한 100개를 싹 썼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커뮤니티에 많이 홍보되면서 네. 엄청 홍보가 잘 됐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유사하네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그만한 이제 역대급 성과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특이한 거 한두 가지 말 좀 더 드릴까요?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 발동했는데 범죄자, 범죄 혐의자,
737명을 아예 한국으로 소환해서 사법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뭐냐? 야, 대단하다. 해외 나가서 범죄 저지른 사람 대충 그냥 남겨놓고 그러면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야, 이거 지금 737명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동포사회 민원 및 건의사항, 이것도 역대 최초로 했는데, 해외 동포들이 바로 750만 해외 동포가 바로 우리 국가 자원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텐데 이 민원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사항을 1,422건, 그래서 이제 민간 외교라고 하지 않고 요즘 공공 외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외교가 있고 오피셜이죠. 민간 외교 영역이 공공 외교를 넘어서서 신공공 외교는 전 세계의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아이고, 우리 PD가 저 정리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일요일 날 집에 쉬지도 못하고 정리를 딱딱 해주시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이재명 대통령 대신 우리가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 명절 앞두고 고향에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고향에 가시는 과정에 있거나 잘 한번 보십시오. 잘 뽑았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누구 말 맞다나 저거 보니까 눈물 날란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올 명절 보내시면 좋겠네요. 저 오른쪽에 세 번째 보면 음식점 예약부도 노쇼 피해 예방 강화, 대통령과의 회담 노쇼도 피해 예방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담 노쇼 비행 국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채광 연계 여전히 어렵다는 분도 많지만 일단 5년 이내로 채광 경기가 가장 좋다라는 이제 조사는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좋다는 분도 있고 여전히 힘들다는 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국가의 과제로 계속 가져가면서 이제 하도록 좀 굉장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 그 100을 기준으로 이제 100보다 높으면 플러스 저 긍정적인 기대가 많고 100보다 낮으면 이제 부정적인 기대가 많은데, 아마 윤석열 정부 내내 100을 넘은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 기억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110이 넘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앞으로의 지금까지 정부가 성과를 갖고 여기까지 온 거를 앞으로도 계속 기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말씀드리면 예.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전 세계 4대 위기를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세계가 미중 양극에서 다극화되고 있다, 다중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 한국이 새로운 자기의 역할을 획득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 위기 얘기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를 되게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잘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명확히 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제도와 절차를 지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는 거죠. 그래야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지할 거 아니겠어요? 전 그런 측면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세계적인 변화, 위기까지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도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이 시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저 그래서 민주당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걸 잘 따라가면서 받침을 잘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또 정당사에서 이런 정당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대통령, 좋은 정부, 좋은 정당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다라고 생각이 원래 드는 거죠. 김정은 박사가 이렇게 칭찬을 굉장히 인색해요. 왜냐하면 정치평론하면서 확 빠져서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 예외적으로 지금까지 성과가 좋으니까. 실제 잘하니까. 나중에 못하면 비판해야죠. 대통령이라고 예를 들면 신입니까? 비판하기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중에 잘못한다면. 근데 지금 잘하는데 잘하는 걸 굳이 애써가지고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해야 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잘하셨습니다. 명절 앞두고 우리도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대통령님 잘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확확 달라진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면 좋겠고요. 댓글로 많은 분들 대통령 지지 응원하는 글 보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 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댓글 여기서 좀 안 싸우시면 좋겠는데, 왜 이러십니까? 오늘 이 좋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 이렇게 내고 있는데 당도 이제 원팀이 되어서 같이 가야 되죠. 좋은 갈등이 있었으면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하고요. 혁신당 조국 대표도 또 우당으로서 제 역할하고 민주당과 손잡고 가면 좋겠는데 좀 책임론 가지고 서로 안 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을 보면 이 방송인가 의구심이 날 정도의 저도 댓글이. 순간적으로 이게 뭐 다른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댓글을 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좋은 이야기 할 때 덕담 서로 나누면서요 이렇게 가면 좋겠고,
자, 저희들이 단독이라는 말을 쓰면서 제목에 올려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선호당 대표가 곧 회동을 할 것이다. 이 곧이라는 말은 뭐 3시간 뒤에 4시간 뒤가 아니라 이제 곧 이렇게 회동을 할 것이다라고 했고, 어저께 저희들이 대통령이 직접 선고가 나자마자 전화했다라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스픽스하고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길래 지금 뭐 유수의 방송사도 그렇게 인터뷰를 못 하는데 그런 단독 인터뷰를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희한한 게 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네. 자,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나는데 현장 라이브를 중계하는 데가 뭐 제하고요. 또 유튜브 채널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 1인 유튜브 채널 한 15군데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메이저 유튜버들은 안 오더라고요. 예. 또 그 장면을 현장 중계를 하지 않으니까, 물론 방송국 카메라는 있었는데 제가 3시간 한 40분 정도 현장 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계를 하면서 동접이 많이 생겼고, 송영길 대표가 선고되고 나서 나올 때 네. 만날 수 있는 언론이 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기자들이 뭐 100명 있는 데는 서서 이제 하는 그게 있었고, 나오면서 뭐 맞이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으니까 안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무죄 날 줄 몰랐나, 저는 알고 갔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게 아니고 친분도 원래 이제 있기도 하고, 가장 어려울 때 소나무당 그리고 바깥에서 외롭게 그렇죠. 싸울 때 이제 늘 같이 했죠. 뭐 그것이 이제 있긴 하지만, 그건 조국혁신당도 가기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여기 와서 같이 이제 했고. 제가 이제 한 몇 달 전에 뭐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제 먼저 가셨어요. 근데 제가 주차장까지 쫓아갔어요. 4층. 송영길 대표. 예, 아니 그게 왜냐면은 저희가 너무 막 이 마음의 그 짠함과 그 죄송함 있잖아요. 근데 차를 타고 막 가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실라 근데 운전을 남영신 여사가 하시더라고요. 네, 두 분이 맞습니다. 다니죠. 그래서 제가 막 인사도 드리고 아유 예, 어떻게든 꼭 무죄 나올 겁니다. 기원합니다. 이러고 헤어졌었는데요. 사실은 송영길 대표님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채감이 엄청나죠. 예. 마음 아픔이. 그럼 그날 왔어야 되지. 저는 부대감이 네. 아니고, 아니 이거 뭐 이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갔는데. 저는 이제 방송 때문에 못 갔고 그렇죠. 그 이후에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송영길 대표님 복당 큰 역할 맡으셔야 된다. 민주당이든 이재명 정부든 이제는 큰 역할 맡아야 된다. 그 공개적인 1분짜리 야, 입장을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당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네. 아니 이거는 그냥 제 생각뿐 아니라 네. 모든 민주당의 지도자들 당원들이 너무 송영길 대표한테 미안해하더라고요. 송영길 대표님 스픽스와 저도 굉장히 많은 굉장히 그 마음에 가깝게, 그게 예, 예. 있죠. 뭐냐면 이제 나오셨다가 저랑 이제 스픽스에서 방송을 하고 그게 한 100만 정도 찍는 예. 일이었어요. 윤석열 그 술 먹고 이제 한 그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 날 다시 또 들어가게 되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 뒤에 이제 나오신 다음에 뭐 조용히 여의도에서 막걸리 예. 한 사발 하면서 사실은 소나무당 그 사무실에서 여러 말씀들을 나누고 그 판결 나기 전날 전화를 주셨어요. 많이들 응원 와주시면 좋겠다. 아마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또 불안함도 있고 다 그러셨었겠죠. 또 해안도 여러 가지 있고 굉장히 정말 가슴 뭉클하게. 근데 저도 이제 조사받고 뭐 하고 하느라고 못 갔는데 따로 또 뵙고 이제 축하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그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현역이 22명이 왔고요.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까지 하면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 한 30명, 그리고 기초단체장 뭐 이렇게 이제 광역단체 출마 예정돼 이렇게 해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오셨고. 저는 사실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네. 뭐하지만 뭐 윤석열 정부랑 가열차게 싸웠다 얘기하는데 22년 대선 이후부터 24년 초까지 그 총선 직전까지 예. 정말 민주당 암울했고 그때 지금 뭐 싸웠다는 사람 있죠. 그때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눈에 안 띄려고 다 노력했고 그때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이 제 눈에 띄는 사람으로는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 둘이에요. 맞습니다. 둘이 그냥 온팡지게 맞아가지고 압수수색 당하고 맨날 그냥 그 수사관들한테 쫓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 이후로 완전 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4년 1월부터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기웃기웃 이렇게 저물었다. 저는 그때 가장 탄압받고 가장 가열차게 싸웠던 분이 바로 송영길 대표였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조금 전에 김지호 대변인이 이제 그 송영길 대표를 따라가서 이렇게 배웅을 했는데 가니까 남영신 여사 있었다고 했죠. 송영길 대표 남영신 여사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알아요? 차도 굉장히 SUV인데 작은 차더라고요. SUV 작은 차거든요. GM에서 만든 거예요. 인천 부평에 GM 공장이 있잖아요. 아, 그 생각 못했네. 그래서 사실 제가 브랜드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GM 차인데 트렉스인가 예? 뭐 트렉스인가 그랬다. 아니 뭐 왜죠? 이게 우리가 보통 뭐 현대차 이러면 뭐 저 스포티지, 기아차 스포티지, 현대 투싼 뭐 이런 건 이제 소렌토 있고 뭐 쭉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야, 그래도 그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직접 두 분께는 여쭤보지 못했고 다른 분한테 좀 여쭤보니까 원래 본인이 인천시장 시절에 나는 내가 솔선수범해서 인천에서 만든 차를 타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도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왜 더 미안하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떨어지고 나서 굉장히 힘들 때 개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개항에서 보궐선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재명 개항 캠프 종합 상황실장이었어요. 그때 남영신 여사가 정말 모든 유관기관, 시의원, 구의원, 그 선거 관계자들한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 꼭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와,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가서 보니까 송영길 대표님은 중앙정치한이라 약간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못 하셨고 남영신 여사가 거의 막 그 십몇 년 동안 그 시의원, 구의원들 그다음에 그 당원들을 막 모시고 행사도 많이 하고 많이 했죠. 근데 야, 남영신 여사님이 다 일일이 전화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죠. 젠장 어렵다님께서는 난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만 인정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망치로 테러도 당하셨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너무 추앙하듯이 이러면 진짜 이제 편파 방송이라고 우리가 비판받을 수. 아니 근데 또 이제 그때 막 압수수색 당하면서 스스로 떠났는데 그때 막 저희가 또 뭐 말리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분한테는 우리가 해준 게 없는 거야 여태까지. 예. 그래도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형님 이렇게 이제 복당에 대해서 요청도 하고 박수현 대변인이 바로 또 발표도 하고 그런데 약간 이제 특이한 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뭐 왜 이렇지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뭐 그것도 이제 코디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이제 진짜 본론 들어가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에피소드만 하더라도 굉장히 풍부한데 자 내가 이제 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보통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가 이제 회동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은 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공개 회동을 합니까? 비공개 회동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사안이. 근데 그 뭐 회동에 대해서는 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할지 예. 말지 그것도 좀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해서 야당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완전히 사법적인 굴레를 벗어난 이후에 뭔가 대통령과의 연락이라든지 회동은 좀 그게 공개가 돼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제가 그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힘의 장동혁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권 바뀌고 나니까 사법부가 굽신굽신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조작 날조해가 검찰 수사해가지고 겨우 항소심에서 감옥에서 329일을 갇혀 있었더라고요 서울구치소에서. 얘는 이제 대법원 아직 이제 하나 더 남은 거잖아요. 예. 또 검찰이 항소할지 말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저는 그거는 빨리 좀 이런 것은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를 기획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항소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제도 해야 되지만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이건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걸 다 보면 조작 날조돼 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내고 별건도 불법인데 별건 내용도 또 사실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요번 재판부가 뭐를 죄를 인정한 게 있다 그러면은 뒤집어서 예. 검찰이 항소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완전히 다 그냥 다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로 그렇게 판결이 된 거잖아요. 그거를 항소한다는 건 계속해서 어떤 자기들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 건 관련해서는 항소 자제가 우리가 지금 요구해야 되는 게 검찰과 법무부에 이 얘기를 아주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성호 본부장은 이런 거 하라고. 아니 그러면 1심에서 내가 검찰에서 조작날조해갖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 검찰 이것들은 월급 받아가면서 조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잖아. 그렇죠. 나도 변호사까지 책임도 안 지죠. 하나도 책임 안 1심에 지죠. 무죄 받았어. 그러면 항소 안 해야 되지 저가. 근데 뭐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하겠죠. 아마 검찰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침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검찰이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2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2심의 결정 자체가 양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유죄냐 무죄냐의 최종적인 판단만 하는 건데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걸 다시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면 검찰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야 이거 안 돼? 말이 안 돼. 뭐 예를 들면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증거가 위협하지 않다라고 하는 뭐 증거를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인가? 이거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검찰이 자기의 왜곡 수사나 조작 수사나 자기의 실수들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항소를 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더 당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의 검찰의 항고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고 법무부 장관도 오케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면 검찰도 당연히 다른 사건도 다 아직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예를 들면 도목 사건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 사건이고 완벽한 무죄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저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고 김주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그냥 그것이 뭐 형이 다 끝나는 거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대통령과 만나면서 과거부터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선 나오기 전에 가장 고생한 사람이 송영길 그 당시 대표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라도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음의 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자기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 당을 탈당했었고 그 기나긴 싸움과 투업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무죄를 받았다고 얘기해서 돌아오는 과정이라면 거기에서 가장 큰 앞단에서 대통령이 큰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저는 그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해요. 자, 특히나 이제 이번에 판결을 내렸던 항소심 재판부가 윤성식 서울고법 형사 1부입니다. 이분이 내란연단 재판부에 들어가 있지만 40분에 걸쳐서 읽었던 그 판결문 내용 하나하나가 이것이 왜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은지를 상세히 설명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윤성식 또 부장판사가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기조실장, 기획실장 이런 걸 하셨던 분이어서 누구보다도 법리에 밝은 분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검찰에서 아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더라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법무부가 어디까지 이제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사전에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 권한조차 없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시비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하는데 인천일보에서 지금 보도한 내용인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다라는 계양을에? 이야기가 그래요? 해양을 해? 인천 계양에 원래 그 지역 예 원래 지역구에서 속보가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라고 인천일보가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는 인천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가 강하게 있었고 일단 국회로 이제 돌아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번에 청와대에서 송영길 대표의 무죄를 확인하자마자 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그날 오후에 바로 전화를 했답니다. 선고 이후에. 그래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질문을 드렸지만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자 송영길 대표가 인천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양구 을에 출마하겠다. 설 이후에 복당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를 만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만나지 않겠나라고 이제 반어법적으로 했다는 게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정치 시기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복당은 정말 기정사실화됐다. 그리고 모든 당원들과 민주 지도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좀 옛 동료하고도 관계된 건이라 어떤 특정 지역에 출마하는 건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님이 결정하실 일이죠. 사실 네, 예. 제가 당 대변인이고 뭐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인천에서 계양을 지역구에는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와 이제 저 지방선거가 같이 이루어지고 네. 인천 연수도 지금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출마를 하고 거기에 조기 사퇴를 하면 또 선거가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건 아직은 이제 미정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정책 시기가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 송영길 대표가 인천일보의 인터뷰 내용대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고려하고 있는 건 맞는데 선언했다라고 이제 해버리면 그거는 공식적으로 뭔가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평소 이렇게 뵌 모습으로 보면 특정 지역을 아직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예. 이제 인터뷰했다고 속보 인천일보의 보니까 보도를 일단 전원으로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약간은 이제 와닿지는 않는데 예. 왜냐면 아직 입당이 이제 안 된 상태고 현재로서는 당연히 되는 건 뭐 당연합니다. 해야만 하고 그런데 아직 되기 전에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물론 당신이 이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연고라든지 또 흐름에 있어서 뭐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탁 집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는 조금 속도감에서는 빠른 느낌은 저도 이제 느낌이 확실히 그런 쪽으로 들어서 이것은 이제 정해지지 않은 언론의 보도 내용이니까 좀 근데 더 이제 인천일보 내용이 그런 게 있으니까 선고 직후에 제 처가 계양구 을에 집을 계약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조치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좀 앞서서 좀 계양구에 나가려고 출마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본인한테 정확히 확인을 해서 출마 선언이라고 하는 거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예, 근데 예. 인천구 을에서 야 이게 뭐 인터뷰를 했는데 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건 제가 볼 때는 모양새는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하마평에 오른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이제 속도감 있게 정치가 막 돌아간다 이제 이런 때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보면 송영길 대표가 돌아옴으로써 이제 카드가 좀 더 생겼다 이런 것은 확실히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떤 카드를? 국정 운영을 할 때 이제 당과 또 청와대가 함께 원팀이 되어서 갈 때 또 정청래 대표 쪽에서 보더라도 송 대표가 들어오면 정청래 대표하고 손잡고 하면은 훨씬 더 좀 강력한 집권 여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만드느냐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데요. 송영길 대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강점이 뭔지. 송영길 하면 러시아 북방 외교 아닙니까? 정말 외교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인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저희가 지금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방 외교가 지금도 뭐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뭔가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당내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그냥 당내에서 짬짬이로 그냥 뭐 자기 했던 사람 또 하고 나랑 친했던 사람 또 뭐 이렇게 국회의원하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류를 바꾸는 게 저는 대통령의 숨은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해훈 장관 후보자도 모시고 뭐 여러 보수 인사들 중에 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내각으로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처절하게 경쟁해야 되고 거기서 성찰 속에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유권자에게 선택받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나무당의 강성용 사무총장께 전화를 지금 그냥 예고 없이 전화를 좀 했는데요. 강 총장님이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저희들은 지금 역전의 용사들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데 강 총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답변 아시는 대로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강 총장님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자, 강성용 사무총장님. 예, 강성정입니다. 아, 예. 조금 전에 인천일보에서 속보 형식으로 예.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다는데 실제로 이제 계양을이라는 지역구에 출마를 완전히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사무총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저한테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예. 지금 정확한 것은 더 대표님이 좀 심사숙고를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가 아까 인천일보 신문을 저도 봤습니다만은 지금
대표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예, 예. 표를 썼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희들도 방송에서는 야 이거 이상하다 지금 인천계양을에 출마 선언을 한다 이것은 송 대표의 스타일로 봐도 그렇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인천일보에서 조금 앞서 나가는 보도를 한 거 아니야.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사전에 정리정돈돼야 될 게 좀 더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갑자기 이렇게 전화드리고 전화 인터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당황하셨죠. 제가 갑자기 전화를 드려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출마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당과 우선 복당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경 대표를 또 만나야 하고 예. 뭐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순서에 거쳐서 또 움직여야 되니까 정식 뭐 출마를 하신다면은 대표님이 직접 뭐 출마 선언을 하시겠죠. 네, 예. 지금 아직은 좀 급하게 언론이 보도됐다라는 것을 제가 저희들에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요. 일요 그 서울에서 보도 보고 저희들 깜짝 놀랐어요. 아, 일요 서울에서도 마치 지역구를 지정해가지고 연수에 출마한다. 뭐 아, 인천 연수에 출마한다고 연수갑 이렇게 얘기가 연수갑에 나왔었어요. 나왔죠. 예. 거의 깜짝 놀라고 기자하고도 우리 당직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예. 뭐 머리 기사는 바꿀 수 있어도 뭐 내용은 못 바꾸겠다. 뭐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부 오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 이제 이런 말씀 들어보면 이게 지금 너무 빨리 나오고 있다. 사실 확인 거치지 않고 추측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드리고요. 예, 강 사무총장님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직접 전화했으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소나보다는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당원들이 앞으로 당의 진로나 방향에 대해서 결정했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 뭐 대표님 의중에 상관없이 예합 전에 그 며칠 전에 중앙위원들 회의를 소집을 해서 중앙위원들에서 모든 것은 송 대표의 의지에 따르겠다, 정권을 위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서류상 또 올렸고 또 오늘 시도당 위원장들 협의회의에 거쳐서 대표님이 천명하신 그 뜻을 다 받들겠다. 그렇게 이야기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연휴가 끝나면은 전당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당원 당규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당 해산 절차를 밟도록 뭐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소나무당 내부에 있는 당원들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발전적 해체를 하고 민주당으로 개별 입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강성용 우리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5.18 때 1980년 5월 광주에서 고등학생이었어요. 네. 그때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시민군으로 이렇게 예. 직접 참여했던 예, 그 저희 경력을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제 옆에서 상을 당했거든요. 아, 그때 지원도 통장이 제 옆에서 현장에서 식사를 하시고 예. 그리고 전남 여대생이 또 군인한테 계엄군에 그 머리에 둔기를 맞고 쓰러지고 그 쓰러진 그 여학생을 육공 트럭에 그냥 던져 싣고 가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 그때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예. 어떻게 됐냐면 개머리판으로 그 여고생의 머리를요 그 현장에서 아니요. 충정봉으로 충정봉으로 머리를 그냥 제 옆에 한 30cm 떨어져 머리가 있었는데 박살이 나도록 네, 박살이 나고 피가 범벅이 될 정도. 그걸 보고 그 피가 오랫동안 제가 얼굴에까지 다 튀겼어요. 오랫동안 예? 오랫동안 강성용 우리 사무총장님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매년 5월만 되면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감정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 이런 이제 강성용 사무총장님이 이제 송영길 대표를 이렇게 옆에서 오랫동안 예.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정말로 어렵게 사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으로 이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들이 전해드렸던 그 인천일보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갑자기 이렇게 전화드려서 죄송하고요. 응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강성용 소나무당 사무총장과 직접 전화 연결했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방송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요일 저녁에도 명절 연휴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고요. 잠시 후 9시 10분에는 이병철 변호사와 함께 또 나눴던 인터뷰 저희들이 생방송 형식 프리미어스로 9시 10분에
방송이 나갑니다. 이 방송을 이어서 나가진 않고 이제 따로 업로드가 되는데 그 내용 보시면 와 대한민국이 진짜 이렇게 돌아가구나. 특히나 2월 19일 윤석열 내란 1심 선고에 지기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혹시라도 공소 취소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저런 내용들 제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방송을 오늘 모두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틀렸대요. 어떻게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 함께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저희들에게,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녹수님, 현역할미님, 박재건 선생님, 구조님, 바이올렛님, 숨님, 보리냥님 모든 분들 설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저희들에게, 저희들도 여러분들에게 설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